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은 한국의 경제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례적인 발언이죠. 네. 자, 이렇게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미국이 우리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이 발언 이후 달러 환율은 뉴욕장에서 급락하면서 1,46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이 특정국의 통화 가치와 관련해서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미국 재무부가 과거에도 원화 가치의 의도적 약세를 경계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구두 개입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 거주자의 해외 투자 등으로 빠져나간 외화 순유출 규모가 196억 달러에 달해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잠시 후 개최될 새해 첫 금통위에서는 연일치 솟는 환율로 금리 동결에 무게가 쏠리는 상황입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달러원 환율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최근 시장에는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트럼프의 상호간섭 판결이 또다시 지연되고 이란과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죠. 또 여기에 은행주들이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적표를 내놓고 엔비디아에는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은 기술주와 금융주를 필두로 약세 이어갔습니다. 다만 수면 아래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면서 나머지 업종들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마감장 보면 다우지수는 0.09% 빠지는 데 그쳤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3%, 1% 하락했습니다. 특히 러셀 2000 지수는 오늘 0.7% 오르면서 S&P 500 지수를 9거래일 연속 앞질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칩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사실상 수입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자 오늘 1% 넘게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2%대 약세 보였습니다. 그나마 최근 호재가 여러 나오고 있는 알파벳은 낙폭을 적었는데요. 밤사이도 구글 제미나이다가 이 더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퍼스널 인텔리전스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소폭 빠졌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애플의 인텔리전스와 경쟁 구도에 놓일 것으로 보이면서 애플 주가는 0.42% 빠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이 특히 4% 넘게 급락했는데요. 브로드컴이 소유한 VM웨어의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용 중단 지시를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메타와 테슬라도 오늘 2%가량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실적을 발표한 은행주들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모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을 연 10%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 수익성 악화 우려에 주가가 짓눌렸고요. 웰스파고는 부진한 주당 순이익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형주들은 크게 빠지면서 지수가 하락했지만 그래도 하락한 종목보다 상승한 업종들은 더 많으면서 지수 수면 아래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이는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늘어나면서 전달 대비해서 큰 폭으로 반등했고요. GDP 산출에 반영되는 통제그룹 소매 판매 역시 0.4%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 부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도매 물가는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왔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전월 대비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물론 연간 기준으로는 3% 오르면서 연준의 목표치를 크게 웃돌이긴 했지만 이 중 80% 이상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영향입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점은 베이지북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12개 지역 가운데 8개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약간 또는 완만한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소비자 지출은 연말 연시 쇼핑 시즌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물가 상승률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도 일부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경제는 괜찮고 물가는 다소 지켜볼 여지가 있다 보니 여는 총재들은 단기간에 금리 인하가 있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지금으로서는 인하가 너무 이르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추가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요. 이 애나 폴슨 연은 총재 역시 물가와 고용이 안정될 경우 올해 후반에 기준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친트럼프 인사인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을 이유로 정책금리 인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선물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은가격도 오늘 7% 넘게 뛰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장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시위대 사례가 중단됐다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하자 급 반락했습니다. 결국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18%, 1.05% 떨어졌습니다. 국채금리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트럼프의 상호관세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낙폭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간밤 10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1%포인트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CPI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자 올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지됐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다시 거세게 몰리고 있는 것도 핵심 동력이었는데요. 현재 코인베이스에서는 비트코인이 97,000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업비트에서는 1억 4,20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시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H100칩을 두고 얼추 계산기를 다 두드린 것 같습니다. 빗장을 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최근 세관 당국이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 통관 금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들과의 회의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구매하지 말라 명시적으로 지시했는데 관계자들은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중해서 현재로서는 금수 조치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달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중국 기술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재고량의 3배 가까운 200만 개 이상의 칩을 주문했는데 판매액의 25%를 받기로 한 미국 정부의 몫으로만 우리 돈 20조 원이 넘는 만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입 제한 움직임이 오늘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이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제미나이가 진짜 비서가 됐습니다. 인터넷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메일과 사진에 있는 내용까지 확인해 답변하는 퍼스널 인텔리전스 기능을 공개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용자 상황에 꼭 맞는 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구글의 설명입니다. 예로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해야 할 때 해당 기능을 활용하면 구글 포토에 저장된 사진을 기반으로 자신의 차량에 맞는 타이어 규격부터 평소 주행 환경 등까지 고려해 최적의 제품을 추천해주는 식인데요. 우선은 미국 내 일부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베타 버전을 적용하고 이후 더 많은 국가와 무료 이용자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길어지는 전기차 캐즘에 테슬라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판매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기존 일시불 구매 옵션을 없애고 월간 구독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달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길어지는 전기차 판매 부진의 수익 구조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본격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요. 실제로 최근 머스크의 시선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로봇과 같은 분야에 더 많이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슬라 2막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주요 공급사들을 상대로 납품 단가를 낮추라고 요구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많게는 30%까지도 낮추길 요구하고 있는데 데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사실상 통보를 마친 상황인데요. 이처럼 강력한 단가 후려치기에 나선 명분으로 관세를 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예고했을 때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해 벤더들의 납품가 인상을 용인하면서 짐을 나눠줬었는데 최근 중국과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했고 대법원의 판결서도 관세가 무효가 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원상복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공급사들은 판결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관세 무효화를 기정사실화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 반발하고 있고요. 불똥은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비롯해 CJ, 농심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튀게 돼 관세는 관세대로 맞고 단가 인하 압박을 별도로 받는 이중고에 처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업계의 최고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잡기 위한 경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노보노디스크가 이른바 먹는 위고비를 선보이면서 치고 나가자 선두를 빼앗길 처지에 놓인 일라일리도 곧장 추격에 나섰는데요. 마찬가지로 경구용 치료제를 핵심 확장 카드로 제시하면서 하루 커피 한 잔 값인 $5에 제공할 계획이다 파격가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올 2분기 당국의 승인 결정을 기대하고 있고 메디케어를 통한 접근성 확대도 가능할 걸로 보면서 비만약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 선언했습니다. 금과 은, 구리가 동시에 모두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어 그린란드, 이란 사태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데다 달러 약세 그리고 중국 시장의 투심이 회복되면서 귀금속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더 갈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시티그룹은 금과 은값 3개월 전망치를 각각 $5,000, $100로 높여 잡았고요. 인베스코 역시 지난해 귀금속 가격 상승을 이끈 추세가 현재는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연준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으로 달러 약세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일본의 재정 적자, 지정학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 전망 등이 가격 상승을 뒷받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인적 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화그룹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한화이사회가 방산,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부문이 속하는 존속법인과 테크 및 라이프 부문이 포함된 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한다고 밝히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인적 분할이 끝나면 한화비전, 한화모멘텀, 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분야 계열사와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 등 라이프 분야 계열사는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 속하게 됩니다. 인적 분할로 그동안 기업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복합기업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한화그룹주들 오름폭 살펴보면 한화갤러리아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한화도 25%대 급등, 한화생명도 10% 올랐으며 한화솔루션까지 1.76% 올랐습니다. 정부가 올해 원자력 발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원전 관련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기후부는 산하 공공기관 에너지 분야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원전 이용률을 대폭 끌어올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전 가동률 제고를 통해 전력 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인데요. 원전주들 살펴보면 KNR 시스템이 16%대로 급등세 보였고 한전기술이 9%, 현대건설도 3.15%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진까지 2.15% 강세 보였습니다. LS 일렉트릭이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지난해 신규 수주 물량이 연간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인데요. 회사는 연간 수주 목표로 2조 9천억 원을 제시했는데 지난해 4분기에만 1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수주액을 고려하면 연간 기준으로 가이던스를 크게 웃돌 것이란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부산 초고압 변압기 증설과 지난해 신규 수주 호조가 반영되며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장에서 전기장비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흐름이 좋았는데요. LS 일렉트릭 8%대 급등했고 LS도 5.74% 올랐으며 산일전기가 3.36%, 일진전기까지 1.9%대 올랐습니다.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장 전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와 HBM 제조용 TC본더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금액은 96억 5천만 원으로 2024년 매출의 1.7% 규모를 보이면서 계약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공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랐던 반도체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대표주와 반도 장비 관련 살펴보면 하나마이크론이 4.9%, 원익 QNC도 3.57% 올랐고 설명드린 한미반도체는 2.66%, 테크윈까지 2.42% 오름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과연 이 정도 레벨에서도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코스피는 해냅니다. 어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4,700마저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5,000피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9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를 보여준 코스피 어디가 끝일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양대 지수가 어제 오후 접어들면서 격차가 확 벌어졌습니다. 코스피는 0.7% 올라 4,723선, 6,000피까지 300포인트 안 남은 상황입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떨어지면서 942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 매수세의 반도체 투톱이 반등에 성공한 반면 제약과 2차 전지 부진의 흐름이 엇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연일 오르는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3,900억 원 가까이 팔아내면서 5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도 4,3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3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2,7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도 1,6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4,28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이후에 이틀 연속 하락하던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반등해서 지수 상승 기여도가 가장 컸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중에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대차와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총 상위단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 있었던 HLB만 상승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내렸습니다. 특히 펩트로는 8% 넘게 조정받으면서 10인권 내에서는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에는 달러 기준 3원 80전 상승하면서 1,477원 50전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다시 1,480원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가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 환율 야간 거래에서 주간 종가 대비해서 10원 넘게 급락하면서 1,464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외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1,462원 20전까지 더 내렸는데요. 오늘은 환율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 떨어지면서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시장에 업종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가 반등을 시도하긴 했지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조선이나 방산, 자동차, 로봇 등의 섹터가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죠. 대신증권은 반도체와 산업재, 그 다음은 금융주로 바톤이 넘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기록 랠리 초반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현재 코스피는 3,480포인트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반도체 투톱 제외하고는 코스피가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를 움직이는 건 산업재였죠. 앞으로 한두 달은 산업재에서 가치와 배당 중 금융주로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데 조선과 자동차의 경우는 단기 급등했지만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고PER 산업과 연계한 후에 시장의 재평가를 받고 있어서 시총 3위 자리까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대신증권은 반도체와 관련이 없고 소비재 중에서 밸류업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올리브영에 주목하면서 선호 종목으로는 CJ를 제시했는데요. 순환매 다음 타자는 금융주가 될지 해당 보고서 내용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올해 첫 금리 결정 회의인데 기준금리 2.5%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오전 11시 넘어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텐데요. 이 자리에서 향후 기준금리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버넥트가 상한가였는데요. 한화그룹이 인적 분할을 하기로 하면서 한화그룹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한화와 협력하고 있는 버넥트도 덩달아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계양전기와 우린 PTS 등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융과 기술주 약세를 보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프리마켓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반도체 투톱은 약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9% 가까운 약세로 13만 9,100원. SK하이닉스도 1.4% 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73만 1,000원대에 거래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26% 오름세로 39만 500원.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약세. 현대차도 0.7% 내립니다. 거래가 40만 8,5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이 반등합니다. 0.6% 오름세로 거래가 47만 원이고요.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의 나란히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빔 강보합으로 15만 100원, 에코프로 역시 강보합으로 9만 4,3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ABL바이오가 1.3% 강세로 19만 4,800원. 한편 어제 상승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0.9% 가까이 조정받습니다. 거래가 45만 5천 원이고요. HLB 역시도 1%가량 하락합니다. 5만 2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랠리에 도전합니다. 정말 5천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환율 개장 상황 그리고 하는 금통위 이후의 상황 고려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S&P 500이 지금 올해 들어서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 사실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상승한 종목이 300개를 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중소형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흐름이 좋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 이 증시타임 시간 통해서 요일별로 다른 채널 분들이 나오십니다만 대체로 공통된 의견은 네. 작년하고는 약간 시장의 결이 달라졌다. 맞아요. 예. 그냥 빅테크 기술주 중심으로 달렸던 작년하고는 좀 다르다. 네. 어제 러셀 2000만 하더라도 그냥 맞아요. 올라버리잖아요. 그러게요. 나스닥은 떨어지고. 소형주들은 나스닥이 제일 지금 오히려 지수가 좀 밀리는 편이고. 그나저나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이제 G7 재무장관 때문에 네. 다들 모여놓으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원화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하는 그 멘트만 하는데 일본한테도 립서비스는 또 해줬네요. 엔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레벨 나왔네요 합니다. 달러에는 160엔 그리고 서울에서 환율은 1,480원. 여기구나. 여기를 갖다가 한번 열어보자고 덤빌만 한데 네. 트레이더들은 예. 다른 사람도 아닌 베센트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이죠. 당분간은 그거 까불지 마라. 거기 한번 넘겨보겠다고 덤비지 마라 하는 네. 그런 어떤 시그널 같은데 좋아요. 저런 립 서비스는 얼마짜리입니까 도대체?
말 한마디에 대단하죠. 10m이 빠졌으니까 네. 저 한마디에 뭐 숏 잡았던 친구들은 뭐 대박이고 롱으로 뭐 우시우시 하던 친구들은 뭐 배센트 욕 한 번 했겠죠. 그렇죠. 자, 뭐 오늘 환율 움직임도 좀 궁금하기도 예의주시 되는 하고. 상황이고 네. 여기에다가 또 금통위까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또, 챙겨봐야 될 뉴스들 많습니다. 저희도 오랜만에 좀 모셔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성상현 부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성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유튜브계에 뭐라 그래야 되나 지존? 지존? 예, 뭔가 이렇게 어느 채널이든 간에 성상현 부부장 썸네일에 얼굴이 뜨면은 뭐 조회수는 뭐 거의 확정적인데 문제는 네. 우리 SBS BG에서는 지난번에 나오셨다가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네. 뭐야 노잼 어려워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시작하면서 재미없게 하시면은 지금 다른 채널에 전부 개장 전 무슨 뭐 주가 흐름하고 오늘 어느 업종이 튈까요? 어디가 갈까요? 뭐 어제 갑자기 동양고속도 갑자기 쉬다가 튀는데 이거 한 번 더 붙어야 되나요? 이쪽으로 가신다고. 네. 아, 재밌게 소장님, 해주셔야 돼요. 제 속이 너무 시원한데요. 소장님. 일단 노잼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성 부부장 거시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주시는 거 딴 데서 못 듣는 네. 얘기를 풀어주시는데 우리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 아직 잠이 덜 깨셨어요. 그것도 감안하시고. 동양고속은 소장님 전문 아니세요? 뭐 동양고속, 계양전기 뭐 이런 것들 소장님 그냥 보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보기만 하죠. 네. 아니 그래 지금 약간 이렇게 성 부부장 보시기에 저 매크로 쪽은 뒤로 조금 가고 네네. 작년하고 금년하고 살짝 1월 접어들어서 약간 시장 분위기가 다른 느낌은 드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일단 작년까지는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유동성은 많았다. 그런데 그 유동성이 예. 선별적으로만 갔잖아요. 어허. 네. 그 선별적으로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좀 위험을 감수하는 유동성은 그동안은 적었다. 이게 연준이 금리를 저금리로 내리고 예. 우리 모두가 대출을 하고 예. 알트코인이 불장이 가고 어허. 이거는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유동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유동성? 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유동성들은 결국은 안전한 거에 계속해서 돈이 더 간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양극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 어찌됐건 간에 기준금리는 긴축적으로 갔었고 기준금리를 계속 5.5%까지 올렸다가 내리는 것도 뭐 엄청나게 빠르게 내리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시장에 돈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풀려 있었는데 네. 그 돈들이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하다가 예. 여전히 안전한 건 이쪽이야. 안전한 건 이쪽이야. 물론 이거의 리딩을 정부가 해줬습니다. 우리가 빅테크를 키우겠다. 아하. AI를 키우겠다. 아하. 이쪽 산업으로 우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뭐 단순하게 그냥 시장 논리뿐만이 아니라 패권 논리에서도 지금 AI 쪽은 필요하다라는 게 미국 정부 스스로가 엄청나게 강하게 푸시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대부분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 강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소형주들은 천대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랬죠. 네. 뭐 최근 3년 동안 그랬습니다. 최근 3년. 네. 그리고 실물 시장으로 돈이 못 갔습니다. 실물 쪽으로 예. 그래서 예. 이게 실물 시장과 자산 시장의 양극화가 일어났었고 자산 시장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뭐 미국은 현재 상황까지 전면 랠리도 아니고 전면 붕괴도 원하지 않는 거를 계속 이끌고 왔다라는 거를 저는 최근까지 시장을 말씀드릴 때 계속 말씀을 이런 식으로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전면 랠리를 원치도 않고 네. 전면 붕괴도 원치 않는다. 네. 전면 붕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봤던 금리를 올리면 금융위기에 빠지고 어허.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로 빠지는 어. 이거를 정부가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원한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조짐만 보여도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예. 정부가 먼저 이거를 선제적으로 조치해버립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은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용납도 못하겠지만 감당도 못할 수도 있죠. 네. 예. 가장 지금 부채를 많이 떠안고 있는 것도 미국 정부고 예. 미국 정부가 부채를 떠안아서 만약에 침체로 빠지게 되면 이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채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AI나 그 빅테크 같은 이런 성장성 산업을 살리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다른 쪽에 또 혈안이 된다고 하면 현재 지금 패권 전쟁 논리에서는 미국이 제2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패권이 추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미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면 붕괴는 절대 원하지 않고 대신 전면 랠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이끌어왔고 어제 지금 뭐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네. 지금 저는 시장은 철저하게 눈치 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눈치 보기가 보기. 어느 순간에는 해결이 될 거예요. 지금 미국 얘기죠. 네.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지금 그 대법원에서 관세에 대해서 예. 어떤 식으로 판결할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 지금 연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제도 나오나 싶었는데 네. 결국 없었어요. 이게 결국은 그거예요. 관세에 대해서 전면 무효화를 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끌고 가려고 했던 정책 주도형 랠리 이 예. 부분보다는 예. 단기적이지만 전면 랠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어찌됐건 관세를 다 무효화시키고 이거를 이제 다시 이게 과거의 논리로 지금 풀어간다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극화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뭐 러셀이나 이런 중소형주 랠리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미국이 이거를 전면 무효화, 미국 대법원이 전면 무효화 형태가 아니라 지금 현행을 그냥 유지한다. 예. 그러면 현재 양극화는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장은 이거에 대해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무효화는 하되 다시 또 정부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낼 수 있겠구나 정도로 지금 시장은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상황에서 현재는 약간 그 쏠리면서 있었던 빅테크 쪽은 약간 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쪽으로 지금 자본이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결국은 불확실성이 높으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그 안전자산이 예전에는 국채였지만 지금은 그 안전자산이 뭐 금이나 이런 기금속으로 원자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원자재 랠리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금의 랠리는 과거의 뭐 실질 금리와 그래프를 비교하면서 그 논리보다는 불확실성이 매우 강해졌기 때문에 금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 상호관세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판결하는 건 이제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를 판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도 이거는 이제 적법하지 않다로 판결을 내릴 거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카드를 꺼내 들어서 네. 뭐 품목관세라든지 어찌됐건 관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게 시장의 지배적인 논리란 말이죠. 네. 이대로만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인 변수일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눈치 보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단기 랠리 가능성은 저는 그 중소형주나 이런 전면 단기 랠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나오자마자 바로 카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효화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일단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 정부가 꺼내려고 하는 카드랑은 미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카드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베센트는 네. 준비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준비를 나오자마자 바로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저는 결국은 미국이 지금 관세 있잖아요. 예. 사실 작년 초부터 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관세가 나오면 대공황이 가고 디플레이션이 가고. 예. 근데 미국은 그 스티브 마이런이 그 2024년도에 논문을 쓴 걸 보면 관세는 한다. 그런데 그 관세의 적정 비율은 12에서 17% 정도로 조정한다라고 처음부터 그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가 작년 4월에 보면 그 관세 비율을 뭐 50%다 100%다 이렇게 막 때렸거든요, 미국이. 근데 결국은 지금 평균 관세율은 12에서 17 정도로 가 있습니다. 이게 그 논문을 보면 12에서 17이면 예. 미국이 관세 수입도 거둘 수 있고 예. 신체로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계획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전면 무효화한다? 그럼 다시 또 이 방향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저도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시장은 이게 무효화하거나 일부 그렇게까지는?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빅테크는 그동안 양극화가 됐던 게 좀 돈의 이동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시장을 보고 있지 저는 지금의 시장은 아직까지 다 눈치 보기고 예. 방향성을 지금 못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준비해 오신 내용들을 갖다가 짚기 전에 조금만 더 우리 그냥 성부 부장님의 그냥 느낌과 촉만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뭐 어제 우리 환율이 네. 77원 50전에 마감됐던 게 이게 뭐 64원, 62원까지 했으니까 10원 이상 뚝 떨어뜨리고 네. 160엔 곧 돌파하나 싶었던 달러엔도 지금 뚝 밀려서 지금 158.37 뭐 이러고 있으니까 158 초반까지 왔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원화 약세, 엔화 약세에 코스피하고 니케이가 같이 막 올라가던 이 흐름이면 그러면 오늘 증시는 그러면은 일본이나 우리나 네. 꺾인다고 보세요? 아니 꺾인다기보다도 뭐 좀 그동안 올라갔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거나 뭐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일단 예. 지금 어찌됐건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 말고 예. 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인덱스. 달러는 일단 108까지 올랐다가 지금 98까지 떨어져 있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기준금리는 지금 전 세계가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본을 제외하면 예. 그리고 유가도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 상황에서는 한국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한국 보고 있어요. 시장이 증시가. 네. 그런 근데 소위 말하는 삼전에.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좀 돌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AI라고 하는 내러티브랑 같이 붙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시장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재정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재정 정책에 근데 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나라 성장을 살리겠다라는 게 좀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뭐 지금 전 세계가 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AI의 진심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뭐 단기적인 등락은 저도 뭐 너무 많이 오르면 좀 빠질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선도 섹터는 반도체고 그 반도체가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버블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수의 흐름도 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예.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환율만 놓고 보면 환율은 어찌됐건 간에 사실 원화가 약세면 수출 기업이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위험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 밴드에서 우리나라도 한번 개입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좀 떨어뜨렸잖아요 한번. 작년에 개입했고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최근에도 해가지고. 개입했고 네, 예.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반등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구두 개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미국이 구두 개입에서 만약에 이번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에 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냥 이건- 이거는 좀 내피셜이긴 한데 베센트 미국은 장관의 이번 네. 구두 개입이 성공을 그러니까 해서 예를-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면 꺾이면 네, 아래쪽으로 네. 이게 유지가 되면 어.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네. 베센트의 구두 개입만 성공을 한다? 그러면 미국은 이거는 또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구두 개입만 해도 우리나라 환율을 건들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카드가 네. 미국 입장에서도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좀 큰 카드고 좋은 카드고 입으로 할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또 이렇게 되겠네. 그럼 또 급하면 또 한마디 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스터 베센트 이렇게 하면 베센트는 그럴 텐데 맨입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뭐 저는 일단 이건 내피셜이긴 합니다. 미국이 예, 그런 예. 생각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환율이라고 하는 게 뭐 맞추는 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지수랑 네, 뭐 증시라는 예. 것도 또 다르고 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환율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찌됐건 간에 1,500원 정도 수준으로 가면 계속 개입을 하려고 지금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49,200포인트 턱 밑에서 네. 다우지수가 네. 이제 어제 하루 사이에 그냥 42포인트 빠져서 49,149 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네. 우리가 지금 4,723포인트인데 코스피가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작년 새 정부 들어서 제시했던 비전이 코스피 5,000이었어요. 네. 네. 언제까지 간다는 얘기는 없었고 코스피 5,000. 네. 그렇고 원래 임기내 아니었나요? 그게 임기 냉가 됐는데 지금 우리 분위기는 1월 중에 보자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피터 나바로가 먼저 그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네. 4월 중에 작년 4월에 다우지수 5만 갈 것 이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리딩방을 막 하던 그 작년 9월 22일 날 네. 다우지수 조만간 거기도 조만간이에요. 곧 5만 갈 거 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성부부장 보시기에 다우 5만이 빠를 것 같아요. 우리 코스피 5천이 빠를 것 같아요. 그냥 촉만 보는 거예요. 한국이 빠릅니다. 한국이 빨라. 어, 한국이 빠른 근데 것이다. 이게 저는 상반기가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상반기. 네. 우리나라 상반기,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왜냐하면 일단 미국은 뭐 또 빙빙 얘기하시는구나. 미드텀스와 커밍인가? 예. 일단 저기 연준 의장이랑 이런 네. 부분이 교체가 있고 네. 이게 시장은 결국 선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연준 의장이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이 온다고 해도 사실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면 자산시장이 더 악재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선반영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네. 선반영. 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 랠리를 부추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2분기 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그 전에는 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좀 몰려있는 상반기가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일단 올해 미국 시장은 네. 실물 시장도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지금까지는 은행이 예금이 들어오면 자산을 매입했어요. 자산만. 예. 보통 자산을 매입하거나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 제가 보는 미국의 시장은 자산 매입도 당연히 하겠지만 대출로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 막대한 부채 규모 네.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GDP 규모를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GDP 규모 자체가 결국은 통화량과 통화 속도의 합입니다. 곱입니다. 근데 그 통화량을 키우려고 하면 예. 결국은 통화 승수를 창출시키는 광의 통화가 풀려야 됩니다. 그게 아하. 결국은 대출이거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부분을 자기 공화당의 중간 선거 때 업적으로 과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반기부터 드라이브를 세게 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은행들에게 좀 강압적으로 유도를 할 거고 은행들은 그 대출 사이클을 풀려고 하면 결국은 연준의 협조, 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장을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게 상반기 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랠리에 어떤 시장이 좀 뭐 더 갈 수 있고 어떤 시장이 덜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좀 투자를 하는데 좀 유리히 좀 분석하는데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설명을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GDP 규모를 늘림으로써 정부 부채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여내는 거고 그렇기 비율을, 위해서 네. 그렇기 위해서 이제 통화량을 늘리는 거고 네. 이제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게끔 네. 그러면은 결국에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네. 이게 결국에 주식시장으로 가서 주식시장의 랠리를 이끌 수 있다. 그런데 네. 하반기엔 좀 인플레이션이 또 걱정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원래 성장 다음에 나오는 게 물가입니다. 예. 그래서 성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물가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우리가 봤던 그 2020년도 봤던 네네. 그 물가 상승률 있잖아요. 네. 9.몇 프로, 9.2%. 그런 물가 상승률은 공급망 차질에 나오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물가 상승률은 그런 물가 상승률을 보는 게 아니라 성장이 끌고 가는 물가 상승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뭐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 올라간다고 하면 뭐 증시 입장에서는 멀티플에 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예. 미국은 이런 인플레이션마저도 원한다고 하는 거죠. 용인해 왔죠, 계속. 예. 예. 연준의 목표치가 2% 물가 상승률이지만 네. 정부는 3% 물가 상승률을 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GDP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성장도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도 영향을 미치고 그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보다 1%만 높게 나와도 1%포인트만 높게 나와도 이게 복리 효과로 치면 GDP 커지는 규모가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채 비율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뭐 단순히 부동산을 올려가지고 법을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네. 예. 네.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어. 유도를 해서 기업들이 대출을 계속 유도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도 네. 지금 정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사실은. 예.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대출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은행들이.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은행들은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은행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영국도 이런 방식을 썼었습니다. 영국. 네. 과거라 하시면. 그러니까 과거에 서방 국가들이 대부분 다 예. 부채가 그러니까 패권 국가를 잡았던 국가들은 대부분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대부분 허리띠 졸라매기를 해서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 GDP 사이즈를 키워서 이 부분을 해결했고, 근데 네. 그 GDP 사이즈가 GDP가 커지는 게 결국은 통화량이라고 하면 여기 풀리나 하질 그건 커지는 건 똑같거든요. 네. 근데 성장성이 안 나오는 쪽으로 GDP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확대되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그 패권이 지속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게 뭐 부패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근데 성장성이 있는 산업 쪽으로 사이클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 부채 규모는 줄어들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 네. 자체는 줄진 네. 않죠. 예. 근데 그 부채 비율을 놓고 보면 예, 높았다 상대적으로. 줄었다 하잖아요. 그거를 미국 정부는 기조를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 정부는 이 기조를 잡았고 연준은 이거를 협조를 하고, 예. 자산시장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것만 안전하니까 이쪽으로만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유동성들이 좀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논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정부가 주도하는 그 지금 국가 자본주의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가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되죠. 네. 정부가 똑똑하지 않으면 네. 이 자본주의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렇죠. 네. 정부가 시장보다 똑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 말은. 지금 똑똑하다고 보세요? 똑똑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되게 예민한 질문이었네요. 불안하면 기업은 절대 투자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 금리가 높으면 투자 못합니다. 예. 근데 정부는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정말로 우리의 먹거리라고 하면 어. 금리가 높든, 왜냐하면 정부는 일단 재정을 풀 수 있는 그 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재정이 풀리는 게 진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 정부는 다음 사이클을 먹을 수 있는 그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똑똑한 네. 정부고 네. 그 재정 적자라는 확대 재정 정책이라는 그 다소 네. 후가가 두려울 수도 있는 그 카드를 선택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경제를 키우고 네.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똑똑한 정부인데 네. 그게 아닐 경우는 네. 나중에 망조가 들잖아요. 망조가 그게 뭐 아르헨티나 뭐 글쎄.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예. 다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베네수엘라 예전에 4위 국가였어요. 맞아요. 네. 그런 나라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장충체육관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친동파시는 그때 필리핀에 그때 태어나셨어요? 농가를 가고 돈 벌러 갔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고, 사실상 지금 이거는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사실 칩스법이라고 하는 게 국가 자본주의를 네.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법안입니다. 이게 정부가 1달러 투자할게, 민간이 10달러 가져와, 우리 같이 과학기술이나 반도체 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밀고 가는 산업에 니네가 들어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쪽 산업을 우리는 육성할 거야라고 하는 게 칩스법이었습니다. 그게 바이든 정부 때 사실 시작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보면 미국은 현재 산업 인프라에서 우리가 지금 기반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지금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가 좀 둔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 패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산업 패권이 넘어가면 금융 패권은 바로 뺏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미국 정부가 알고 있고, 네. 연준은 이런 정치적인 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연준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연준도 정부에 협조할 거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보합 출발 예상되네요. 4,714. 코스닥은 0.7% 하락 예상됩니다. 935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3만 9,300원, SK하이닉스도 0.9%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3만 9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96만 3천 원이고 현대차입니다. 오늘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 쪽으로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잠시 좀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또 얼마나 또 대기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29만 5천 원. HD 현대중공업도 1.4% 상승 예상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 예상됩니다. SK스퀘어는 42만 9,500원으로 호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46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 호가는 92,200원, 2% 약세가 예상되죠. ABL바이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레인보로보틱스 호가는 45만 9,500원, 리가켄바이오가 1.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6만 5,500원, 그리고 HLB가 소폭 하락 예상되고 삼천당작 예상 체결가는 25만 7천 원이죠. 코오롱티슈진 7만 1,7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펩트론 지금 예상 체결가는 22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성상현 부부장이 눈치 보기 장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방향 예측이 좀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여전히 또 변동성도 있고 또 개별적인 종목 재료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장이다 보니까 글쎄요, 또 개장하고 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환율도 봐야 되고. 네. 예. 천스닥은 언제 가냐 이런 소리들이 요새 들리던데. 천스닥? 예. 천스닥은 됐고 일단은 코스피니까. 예. 오늘 다음은 5포인트라도 올리지 않을까요? 다음은 2, 3포인트라도 퍼센트 말고 네, 포인트라도 포인트라도 예. 어쨌거나 또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가지 않을까요? 어느 놈이 가고 어느 놈이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그럴 것 같은 소장님의 벌써 이 오늘 밤. 막연해지는 대충 그런 거 아니겠어 하는 일인 나이브해지는 이게 이런 장이 돼버렸습니다. 코스피 빠지면 또 오후에 오르겠지 이런 분위기. 오늘 조금 밀리면 내일 또 2배로 튀겠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크게 지금 하방 압력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러네요. 예, 맞아요. 분위기가 그러고 누가 만드는지 어쨌거나 지수 만드는 기술은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매일 플러스예요. 사상 최고치고. 아니 근데 저것도 또 이제 개장해보고 봐야 되겠는데 자, 그 전에 이거 오늘 진짜 많은 내용을 갖고 오셨네. 근데 나 이게 너무 듣고 싶어요. 뭐요? 개장 전에. 뭐요? 우리 성부부장께서 정의하는 굿버블, 이게 생산성이 나오는 버블, 그리고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버블을 배드 버블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아니 이 차이점은 무엇이며 네. 지금 다들 약간 버블기가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분위기예요. 네. 예, 버블 끝날 때 나오는 징후 이런 것까지도 한번 묶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선 좋은 버블, 나쁜 버블, 생산성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버블에도 생산성을 엮으셨네. 예를 들어 철도는 생산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철도는 나왔죠. 그리고 닷컴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닷컴도 망한 데가 좀 많아서 그렇지 나왔죠. 엄청난 생산성이었죠. 네. 튤립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보는 거는 그거예요. 이게 결국은 생산성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남는 게 실물, 인프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버블이 끝난 이후에 남아서 그 국가의 먹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물론 튤립도 생산성이 안 나왔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해 국가에서 네덜란드가 엄청나게 지금 그래서 근데 지금 앞으로 패권을 이끌고 가야 예. 되는 그 산업군 있잖아요. 예. 그게 반도체였다고 반도체, 네. 그게 철도였다면 철도. 결국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몇 년치 뒤까지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것을 한 번에 다 반영시켜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결국은 이 실물 사이드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은 갔다가 빠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AI 자체가 앞으로 먹거리가 맞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거는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의 버블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현재가 너무 버블이고 현재가 꺼질지 안 꺼질지 사실 우리가 이거를 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는 네. 그거를 직관적으로 사실 이거는 직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몇 년 이 산업 사이클이 몇 년치 먹거리를 땡겨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리고 5년 뒤에 얼마큼 벌지는 그걸 누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정부가 지금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제 관리에 들어갔느냐. 아하. AI 산업을 더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예. 아니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빠질게, 니네가 해봐라고 하는 관리의 모드로 들어가느냐. 예전에 그런 공포 영화는 아닌데 네. AI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TV에서 봤나 유튜브에서 봤나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예.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 개인정보 이메일들. 네네. AI에게 이걸 볼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해주면 AI한테. 예. 예. 해줬어요. 예를 예, 들어서. 예. 그리고 소장님이 이 AI를 다른 AI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AI가 이걸 알았어요. 이 AI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소장님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소장님의 약점을 찾아내서 음. 나를 못 바꾸게 한다고 하는 거죠. 영화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영화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그 어떤 이쪽으로 이제 분석하고 있는 그런 뭐 LLM 이런 쪽으로 분석하고 있는 어떤 회사에서 네.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음.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면 관리 모드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AI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는 관리의 모드로 같이 가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도 전 다 비슷하게 봅니다. 얘들이 지금 이걸 지원하고 있냐? 관리의 모드로 들어갔냐?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설적인 유동성 관점인데 예. 닷컴 버블이 저는 꺼진 이유 중에서 하나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에서 예. 재정 흑자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2000년대 정부의 흑자. 정부가 흑자로 돌았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미국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다. 어허. 그런데 정부의 흑자면 민간의 적자다. 달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지금 미국은 정부 적자를 내고 있습니까?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적자. 평균치보다 더 많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음흠. 근데 이게 만약에 적자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흑자로 돌린다? 그러면 정부는 더 이상 민간을 지원할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두 관점으로 보고 있고 기업을 바텀업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블은 계속 하거든요. 예. 저는 이 버블을 꺼뜨리는 건 결국은 중앙은행과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뭐 버블 붕괴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아직 생산성도 안 나오는데 무슨 버블입니까? 생산성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산성이 나오고 GDP 규모가 커지고 네. 그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이후에 저는 미국 그다음 관리의 모드로 들어가지. 아직까지 지금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버블을 꺼트린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미증시를 비롯해서 우리 증시가 전면 랠리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하나 그래프 예, 예.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할 때 네. 가장 많이 보라고 하는 시기가 예. 1940년대에서 1960년대 2차 대전 끝나고부터 1960년대까지의 시장을 보라고 합니다. 그때도 GDP 이 대비해서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네네. 개장하고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1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좀 일제히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S&P 500 이제 2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러셀 2000 오르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빠른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장세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예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여전히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하락합니다. 지금 4,710, 0.2% 소폭 내림세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939 그리고 양시장 소폭 내림세인데 일단은 지금 코스피 4,700선 계속해서 좀 지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 떨어집니다. 14만 8,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6% 내림세입니다. 73만 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권으로 38만 9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올라갑니다. 193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0만 2,600원. 1% 떨어지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흐름 굉장히 좋네요. 오늘 지금 3.4% 올라갑니다. 지금 어제 1%가량 좀 떨어지면서 물량이 나오나 싶었는데 이내 하루 만에 좀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31만 6천 원, 현대차 0.9%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네요. 40만 7,500원, HD현대중공업이 1.9% 상승합니다. 62만 7천 원, 62만 8천 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0.6% 떨어집니다. 8만 9천 원이고요. SK스퀘어가 2% 약세로 42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46만 7천 원, 46만 7천 원 선이고 에코프로비엠이 0.3% 상승으로 15만 400원, 에코프로가 0.7% 떨어지고요. 에이벨바이오가 19만 3,900원으로 0.8%, 0.9% 올라갑니다. 레인보로보틱스가 좀 떨어집니다. 45만 2,500원, 리가캠바이오가 0.8% 상승으로 16만 4,100원이고요. HLB는 5만 1,900원으로 1% 하락합니다. 삼천당작 26만 1,500원으로 3.98% 상승 중이고요. 코롱티슈진도 7만 2,700원으로 1.3% 올라갑니다. 팩트로는 22만 7,500원, 0.6%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앞서 보셨다시피 일단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지금 조선증권 우주항공산업, 여기 또 방산까지 좀 속해 있겠죠. 조선주부터 볼게요. 하나오션이 2.6% 올라갑니다. 14만 5,800원이고 HD현대중공업 63만 원,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도 상승하고요. 대한조선도 1.6% 올라갑니다. HJ중공업도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진중공업도 2만 원, 지금 2% 가까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오늘 증권주들도 흐름이 좋네요. 지금 부국증권이 6% 강세입니다. 6만 2,700원, 미래에셋증권 5% 상승합니다. 3만 1,0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DB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도 상승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특히 스페이스X와 관련된 또 증권주로서 많은 투자자들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한국금융지주, 하나투자증권, 신영증권 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광업체 쪽도 좋네요. 지금 관광업체 쪽에서는 좀 일부 종목의 강세를 나타내는데 넥스틸이 8% 이상 올라갑니다. 1,930원. 그리고 KBI 동양철관, 하이스틸, 휴스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백화점 쪽이 어제 그 인적 분할 소식이 있었죠. 하나 쪽. 하나갤러리아가 24% 급등합니다. 2,015원 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하나 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백화점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하나갤러리아가 23% 급등합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118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1억 원, 497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40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9억 원, 3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오늘 궁금하시죠? 달러 환율 볼게요.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12원 50전 하락한 1,46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배센트 한마디가 굉장히 크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살짝 돌려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렇죠. 네. 그 사람 입에서 뭐 립서비스 차원이 됐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건 간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은 어쨌거나 최근 달러 환율은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 너무 높다라고 뭐 그렇게 나오니까 뭐 딜러들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이제 달러 롱플레이는 접는 거죠 뭐. 이럴 때는 괜히 그래 보여줘봐 돈 보여줘봐 이러면서 괜히 샀다가는 그냥 다치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벌써 딱 돌리네 코스피. 네. 플러스로 맞아요. 싹 돌리네. 예. Don't worry. Be happy. 예. 지수는 걱정하지 마라. 네. 그 대신 바이오가 오늘은 오를지 내릴지는 그날 열어봐야 된다. 갑자기 어제는 바이오. 빠졌지만 오늘은 또 바이오가 오른다. 뭐 이런 식이니까 재밌네요. 예. 아따 다들 막 개장 초에 한꺼번에 다들 들어가시나 이 앱이 막 잘 안 열리네. 아, 그래요? 시세가 궁금해서 다들 막 한꺼번에 어떤 들어가시는지. 시세 궁금하신데요? 동양고수. 동양고사. 매일 그냥 시세는 체크하세요? 아유 그래요. 네 저기 아니 아까 네. 그 말씀 마저 들어야죠. 네, 시간도 얼마 맞아요. 없는데. 네. 음.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현재 그 부채 비율을 미국이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를 볼 때 네. 어떤 시대를 가장 많이 비교해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냐고 네. 하면 1940년에서 1960년도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했는지 그거를 네. 우리가 물가가 높았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그때 주식시장이 엄청 안 좋았다라고 분석하는 시기가 네. 대부분 이제 뭐 레포트라는 거 보면 네 1970년대 폴 볼커 시작입니다. 그렇죠. 근데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을 했을 때 그 70년도의 시기랑 지금 현재의 시기는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확연히 다르다고 보고 정부 보기 때문에 입장에서? 그때의 연준의 정책을 가지고 이번에 대입을 하면 전혀 워킹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나 모든 측면에서 지금 현재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는 거에도 이 방향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고 1940년도에는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지금 수준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1970년도에는 그냥 이 표만 한번 보여줬거든요. 1970년도에는 아래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네. 이때는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낮았습니다. 근데 40년도와 지금은 높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때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을 해 나갔는지를 이게 20년 사이클이었습니다. 20년 사이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갔는지를 분석을 해야 앞으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막 그 뭐 내피셜이든 정책이든 막 나오잖아요. 네. 뭐 스테이블 코인 나오고 이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통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얘들이 해결을 할지에 대한 그 탑에 대한 그 핵심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 다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GDP를 키웠습니다. GDP를 네. 키웠다. 근데 GDP를 왜냐하면 당시에도 2차 대전 한다고 뭐 엄청나게 부채가 높았잖아요. 예.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는 당시에 10년 장기 금리를 2.5%를 마킹을 해버리고 단기채 금리는 3개월 단기채 금리는 0.375로 마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고정을 시켜놓고 네. 그 고정된 금리에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하고 그걸 연준이 다 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예. 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이거를 침체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침체는 회피를 하고 성장이 나오기까지의 우리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를 연준을 이용을 하겠다. 그리고 성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시장에다 맡기겠다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이게 1950년에서 현재 2025년까지 이 점선과 파란색 선이 있거든요. 네. 이 점선이 파란색 선이 생산성 그래프고요. 생산성의 흐름. 그리고 점선이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이랑 똑같은 그 흐름입니다. 실질 GDP분의 명목 GDP를 계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이 어땠는지를 보는데 이때가 70년대였어요. 물가가 생산성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올 때. 그런데 1950년부터 1960년대를 보면 이 파란색 선이 네. 이 점선보다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물가가 낮지도 않았는데 생산성이 그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1940년도 그래프는 없는데 1940년도에는 물가가 더 높았습니다. 예. 생산성보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냐고 하면 생산성이 나오기까지는 철저하게 중앙은행과 은행들을 이용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고 그러면서 GDP 규모를 키우되 이게 금리를 올리면서 침체로 빠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산업 사이클을 키울 때 이때 막 고속도로 나오고 뭐 핵 나오고 다 나왔거든요. 예.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가 도와줬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생산성이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이게 자산시장이나 그 모든 시장에 다 엄청나게 호재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대에는 굴곡이 있었지만 침체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은 없었다. 물론 밸류에이션 조정 때문에 변동성은 컸다. 근데 50년에서 60년 사이클을 보면 생산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버블이 완전 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번에 AI 사이클이 언제 그러면 뭐 버블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고 언제 이 버블이 꺼질까? 저는 이 버블이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됐다고 보는 게 현재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고 진짜 미국의 GDP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뭐 오르지 않아야 될 정도까지도 다 오르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미국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지원에서 관리의 모드로 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고 예. 그때는 연준도 자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근데 현재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AI가 네. 사람들을 다 자를 거다. 예, 그러면서 예, 실업률이 예. 엄청나게 커질 거고 돈을 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침체로 빠진다. 제가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자산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면 이걸로 많이 반론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 AI가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생산성이 올라가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고 하면 결국은 자본의 기여도가 올라가고 예. 이 자본의 기여도가 노동 기여도를 둔화시키면서 예. 이게 혁신 사이클이 돌고 있는 그걸로 가버리거든요. 그게 이 편데 뭐 작게 나와서 좀 뭐 말씀드리는 그런데 하여튼 노동 대비 자본이 이 노란색이고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회색 그래프고 그리고 노동 질적 수준이라는 게 파란색 선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결국은 노동의 질적 수준이 결국 노동 기여도가 둔화된다고 하는 거고 자본의 그 노동 대비 자본의 기여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노동은 둔화되는데 자본이 올라가면서 이게 사람은 필요 없지만 생산성이 올라가는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이게 네. 닷컴 버블 때도 나왔던 거거든요. 예. 이게 올라갈 때 보통 버블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믿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아직까지는 이 총 요소 생산성이 닷컴 버블 때처럼 올라온 상황이 아닌데 지금 닷컴 버블이랑 비교를 하면 그 초기 증상이랑 비슷하다. 올라오고 있다. 총 요소 생산성이. 이게 혁신이 지금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요소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사람들을 잘랐을 때 침체로 빠질 거냐? 사실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반론을 하는 요인 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네. 저는 일자리 수는 줄어들어도 네. 그 일자리 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단순 수행하고 있는 거에서 다 바뀌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바뀔 거라고 정해놓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찾아서 간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소득은 노동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배당소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배당소득도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좀 더 현학적으로 말씀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네. 있는 놈은 더 잘 살게 되고 네. 없는 놈은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진다는 얘기. 그 없는 놈은 알고 하여튼 좀 예, 이거 예, 돈을 예, 그러니까 못 예. 버는 사람들을 예, 위해서 예. 결국은 이 AI 생산성이 나오고 난 뒤에 예. 그 다음에 정부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뭐죠? 조세를 재분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조금 준다는 거죠, 그냥 살 수 있도록. 글쎄.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생산성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상품의 물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 소득 자체는 올라갑니다. 이게 구매력을 다시 또 키운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이게 결국은 그게 산업혁명 때도 다 잘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때
잘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렸지만 마차 앞에서 이게 길 안내하는 사람은 잘렸지만 자동차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새로운 산업이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면 이 직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네네네. 그건데 아까 뭐 연준의 도움 없이는 뭐였지? 그거는 내가 이따가 다시 유튜브로 그 멈춰놓고 그 자료를 갖다 꼼꼼히 보면서 한번 공부를. 나 지금 아침부터 머리 쥐가 나네. 지금 성부부장 얘기 들으려니까 이해도 빨리빨리 안 되는 데다가. 제가 근데 최근에 그거다가 한 1.5배속으로 한번 해보시오. 근데 딴 거보다 그거요. 우리가 살아보지도 못했던 1945년에서 뭐 60년대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그때하고 지금은 세상도 다를 뿐더러 다르죠. 성부부장은 생산성 위주로 말씀을 하셨어. 네. 금리를 갖다가 택도 아니게 낮은 레벨로 묶어놓고 국채 발행해서 연준이 그걸 돈 풀었다는 얘기야. 네.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뉴딜이고 뭐고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다 돈 풀었고 네.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그 후과가 네. 결국 폴 볼커를 갖다가 끄집어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 엄청난 그때는 인플레이션도 아닌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였다고. 네, 그때 경기는 경기대로 망가지고 그 후과는 그거예요. 돈 푸는 거는. 네. 지금은 이제 생산성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일단 돈 풀고 네. 일단 재정 적자 키우고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 아까 네, 뭐 신박했는데 네. 듣기엔 우선 싶은데 이제 이 디엔드 부분에 가가지고 이게 해피엔딩인지 그건 이제는 아직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결국은 버블은 꺼집니다. 결국은. 네. 근데 저는 지금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음.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게 금 같은 그런 희귀 금속들. 글쎄. 이고 저는 사실 뭐 이거는 좀 언급하기 좀 그래도 하여튼 비트코인도 그런 거에서 나온 하나의 화폐였잖아요. 그래. 저는 그 부분도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은 근데 유동성이랑 맞물려 있긴 한데 비트코인도 결국은 자기의 본연의 그 서사가 맞물린다라고 하면 이쪽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더코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 또 책 팔러 나왔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 그거는 뭐 비트코인. 오래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 모든 오늘 것들이 여기 다. 줄여야 돼. 여기서 네네.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오늘 지금 주식시장. 장난 아니에요. 지금 뭐 이러다가 오늘 분위기가 4,800도 찍으면 찍을 건데 미국이 빠지든 일본이 빠지든 지금 4,800 가는 장에서 오늘 뭐라도 잡아서 지금 동양고속 그래 동양고속은 못 사겠고 그래요. 예. 정말 반도체 사이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오케이. 하나 오케이. 아니 더 하면 안 돼. 더 하면 안 돼. 지금 우리 뒤에서 지금 종목 잡아야 돼.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반도체 좋다는 거죠? 지금은 버블의 전형적 네. 신호가 아닌 게 멀티플 상승이 아니라 EPS 그래요.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는 맞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돈을 잘 벌린다. 그래.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피가 또 한 번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4,743포인트, 이젠 4,800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강보합권입니다. 943선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랜만에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6거래일 만에 1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은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기관만 23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48억 원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 금액은 소폭이지만 64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53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6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우주항공과 국방, 비철금속, 전기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는 부진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증권주가 강합니다. 다음 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기업 밸류업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증시 불장으로 거래 대금이 급증하며 실적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증권주 내에서는 부국증권이 6.6% 강세, 6% 가까이 오르며 거래가는 62,200원이고요. 신영증권이 3.5% 오름세로 146,400원, 미래에셋증권이 4% 넘게 상승하며 3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투자증권이 2%대 강세, 대신증권도 3.2% 상승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7,350원으로 집계됩니다. 조선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오션의 경우 잠수함 납품 지연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227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는 소식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한화오션이 6.3% 강세, 거래가 15만 900원이고요. HJ중공업이 6.4% 오름세로 26,450원, 또 HD현대중공업이 3% 가까이 오르며 63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일스틸럭스가 2.3%, 삼성중공업이 4.6% 강세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벼운 조선기자재 관련주는 더 크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쪽에서는 TMC가 16% 급등합니다. 14,6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F가 9.8% 강세로 11,940원, 삼영엠텍이 6.5% 오름세로 16,170원에 거래됩니다. 또 KSP가 2.1% 강세, 거래가는 4,465원이고요. 일승도 4% 넘게 오르면서 6,32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강세 기록 중입니다. 글로벌 비만약 시장에서 소비자 접근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라일릴리가 노보노디스크에 이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은 $5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비만약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 소식에 국내 증시 관련주 내에서는 G2G 바이오가 4.7% 오름세 75,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이 4.1%, 4% 가까이 반등합니다. 거래가는 26만 1,500원, 라파스가 6% 강세로 13,380원, 또 그 외에 LG화학이 1.6%, 큐라티스가 0.7%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국내 증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요 국가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원전 관련주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내외 원전주들이 AI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가시화로 다시 이번 주부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량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SMR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메타는 비스트라, 오클로, 테라파워 등 세계 에너지 기업과 2035년까지 총 6.6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 전력은 대형 원전 6개 발전량으로 660만 가구에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로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프로메테우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메타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현재 원전 전력의 최대 단일 수요처로 부상했다는 평가와 함께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한 일반적으로 전력 소비자에게 요금 부과를 전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내 정부기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완화하고 전력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원전 이용률을 전년 84.6%에서 89%로 설정하면서 달성 시에는 2011년 이후 최대 가동률로 탈원전 기조에서 선회하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고리 2호기는 3월 재가동이 되고 2030년 이전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 지속 추진으로 국내 원전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 여력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원전주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관련주 토픽으로는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고 있는데요. 한전기술은 혁신적
SMR 기술 개발에 주력하면서 2022년 정부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해서 2028년까지 4천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체코 두코반이 5, 6호기의 계약 체결로 인해서 작년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 특성상 설계 이후에 공정률에 따라서 수익성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수익성이 올라가는 시점 자체가 현재 영업이익만 보면 실적이 과소평가되지만 올해 상반기 이후로는 더 크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6월과 10월에 두 번의 고가 돌파 이후에 이번 주 세 번째 박스권 돌파 시도 중으로 9만 원대에서 12만 원 박스권 지지력 테스트 완료 후에 돌파한다면 사상 최고가 돌파가 유력하고요.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10만 9천 원, 1차 목표가는 14만 원, 2차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9만 9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전 세계 원전의 핫트렌드인 SMR 분야에서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SMR 파운드리 회사로 다양한 SMR 혁신 설계와 제작 기술을 개발 중이고 향후 5년간 연 4기 이상의 대형 원전 제작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하여서 SMR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현재도 직접적인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올해 10월달 사상 최고가 작년 10월달 사상 최고가 돌파 후에 이 두 달간 지루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원전주 모멘텀의 거래량 증가와 함께 신고가 돌파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 시도하고 있으며 외국인 기관 매수세 급증하면서 돌파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8만 6천 원, 1차 목표가는 10만 원, 2차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7만 9,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레모니스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김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지금 뭐 또 이렇게 오시면서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아니면 요 대기실에서 제 짐작에 벌써 한 2억 건 매매하셨을 것 같은데. 두억 건이 뭡니까? 이렇게 돈 들어온 장세에서 빨리빨리 해야죠. 예. 그래요? 예. 아침에 또 벌써 시작 전에 좀 짭짤하게 챙기셨구나. 요즘은 넥스트레이드부터 넥스트레이드부터. 예, 일단 하하. 전에 했던 거 팔고 네. 또 다시 한번 살 거 뭐 하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이렇게 시장 원래 대표님이 단타 전문이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단타라기보다도 우리 김 대표께서 만든 용어가 있죠. 잔잔바리라고. 잔잔바리에 대갑니다. 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길게 가는 거 가고요. 길게 가는 건 예, 가는 예. 거 있고. 네, 짧게 보고 또 짧게 보고 이렇게 시장에 맞게 움직이는 대로 그 흐름에 맞게 움직이는 게 트레이더의 숙명이 아닌가 싶어서. 자, 다음 질문 뭐죠? 우리 거래소에서 저기 24시간 막 돌아가는 시장 만들 작정인가 보던데 좋으시겠어요? 안 됩니다. 그 체력이 너무 달려서 예, 그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쉴 때 쉬고 또 매매할 때 해야 이제 머리가 쉬었다가 매매가 되는데 그래도 또 벌려주면 해야죠. 벌려주면 해야죠. 네. 아니 근데 김 대표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뭡니까 시장의 그 모멘텀에 빨리빨리 대응하시고 손절도 즉각하시고 뭐 짧게 꺼내가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요즘 장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네. 에? 장 진짜 좋대요. 단타 전문하시는 분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소형주의 탄력을 더 기대를 하고 중소형주 시장이 들어오려고 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좀 움직여줘야겠죠. 코스닥이. 예, 요거까지 보강이 되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아마 나는 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없어질 겁니다. 아, 코스닥까지. 코스닥까지 띄워주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그냥 또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은행권에서 자금 들어오고 있고, 네. 야, 나 이거 은행 예금 들고 있느니 주식 하루에도 현대차 잘 사면 10%씩 올라가는데 이런 욕구가 커지다 보니까 예. 1년 가야 2% 주는 예금 이거 갖고 있어야 되겠냐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 또 대형주들이 움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아는 종목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차라리 이걸 이용하자는 관점 쪽에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대형주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대형주도 돌고 돌아서 이제 다
지수가 이 정도쯤 됐는데 다들 어느 정도 좀 했다, 어느 정도 좀 키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엔 당연히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죠. 쪽으로. 근데 그 모멘텀을 어떻게 좀 이끌어주냐, 이제 그럴 때는 또 정부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가 이제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만 살짝 또 던져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아는 코스닥에서 또 대형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천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코스닥 얘기를 하려나 아니면 지금 또 코스닥도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또 분산되죠. 분산이 되니까 수급이 예. 그래서 코스피 5천 찍기 전까지는 뭐 코스닥 관련해서는 뭔가 위에서 달달한 얘기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오늘 김 대표의 촉을 한번 이제 의지해 보려고 네. 10시 반까지는 어느 업종 같아요? 10시 반까지는 어디가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찍으라고 이제 뭐 김 대표님한테는 이 정도까지도 여쭤봐도 될 거예요. 10시 반까지는 어디가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1시간 상황 쪽에서는 일단 묻어갔던 조선 기자재 쪽들이 일단 우위할 것 같고요. 맨 처음에 벌써는 한번 지주사 쪽들이 한번 쭉 올랐다가 약간 책임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증권조선 이쪽들을 받았다가 예. 근데 워낙 지금 외국인들 쪽에서 지금 수급 들어오는 쪽들은 조선 쪽들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먼저 움직임 나오고 그다음 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는 아마 지금 쉽게 안 빠지는 쪽들이 우주항공하고 로봇입니다. 예. 이쪽들은 여전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들도 계속 또 기회는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보면서 플레이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조선주 말씀 주신 김에 조선주는 얼마나 좋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조선주는 일단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네. 미국 쪽에서 왜 이제 조선 이제 골든 플릿도 우리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회사가 그 HII 헌팅턴 잉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네, 우리 또 소장님 기술적 분석 한번 잠깐 봐주시게 되면은 H II 티커가요. II.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오션 같은 포지션입니다. 네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열어가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함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조선 쪽들도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지금 이제 수주가 이제 들어오는 두 가지 관건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LNG, 네. 한쪽은 군함. 그러면 군함의 강점이 있는 쪽은 제가 보기 이제 하나오션 쪽이 이제 주축이 될 것 같고 게다가 하나 시스템도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 오스탈이라든가 지금 필리조선소 쪽에서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우주항공 넘어가고 방산 넘어가고 하는 가장 주축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가 계속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그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NG입니다. 네. LNG 쪽은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벌써 우리 포스코인터가 지금 이제 알래스카 LNG 쪽 개발 참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기회가 온다 그러면 미국에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쪽은 네. 그러니까 그 부유식으로 액화 시설, 기화 시설 이게 다 있을 때 그런 쪽에서 이제 해양 플랜트가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규모가 다릅니다. 저희가 뭐 LNG선 해봐야 뭐 한 2천억 대, 3천억 대보다는 조 단위 규모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 수익성 하나 끝. 네, 이렇게 2, 3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자는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 그 두 축으로 보면서 일단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헌팅턴 잉글스 인더스트리즈 네. 이게 뭐 조선소예요? 그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 군함 쪽까지 결합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방산 쪽에 연결된 군함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안 받았었는데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회사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결맞춰서 우리도 조선의 방향들이 그쪽으로 가는 분위기죠. 네. 얘가 지금 금년 2월 초만 하더라도 197불, 195불 하던 게 200불이라 치더라도 네. 지금 얘가 425불 찍고 415불이네. 그러면 순식간에 그런데 그럼 이것도 손대셨어요? 이것도 자 보셨어요? 자, 지금 한국 증시할 때입니다. 아니. 예. 이런 거 제가 처음 듣는 종목이라 가지고 예. 이런 것도 하셨어요? 지금 아니 우리 사학개미들도 하고 계시냐고. 제가 보기엔 하고 계실 겁니다. 하고 계셔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미국 주식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의 환율 관리 입장 쪽에서는 어디 지금 미국 주식 한국이보다도 네, 지금 불경스럽게 미국 주식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국내로 국내 갑시다. 주식까지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오후 2시에서 3시 반까지는 뭐가 갈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내일하고 오늘은 또 다르니까
아니 이거 장난이 아니고 아니, 요즘 장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점심 때 약간 거래가 그렇지, 한산했다가 그렇지. 예.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예, 게다가 조금 이거 많이 밀렸는데라고 해서 계속 또 저감에서 들어올 수 있는 쪽들은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 바이오. 바이오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처졌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슬슬 바닥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좀 밀렸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또 체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예. 별걸 다 시키시네. 이제 오후 2시까지 지금 예. 아니 저기 뭐, 근데 김 대표님은 저 0.75배로 해주세요. 속도가 자체 빠르기 속도가 한 아까 1.5배시니까. 안 됩니다. 저 말이 빠르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천천히 할 겁니다. 네. 근데 딕션이 좋으셔서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네. 예. 그 현대건설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소장님이 사실 말미에 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글쎄 우리 패널 성 대표님한테 분한테. 여쭤봤죠. 예, 돈 최근에 주고 현대건설이 돈 주고 두 개 중에 하나만 살아야 예. 한다면 뭘 사시겠느냐 맞아요. 했죠. 반반 무만이 전략이 좋고요. 반반? 무만 반씩 사는 것이 제일 좋고요. 네, 근데 저라면 현대건설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네, 밸류 확장이 나올 부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이제 아마 1월 말쯤 가게 되면은 건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안간 섹터죠. 그쪽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관련된 쪽들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볼만한 섹터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건자재 쪽들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예. 건설 쪽가 이제 어떻게 자리를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건설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약간 중소형 건설사가 또 같이 영향받고 건자재 쪽들 움직이게 되면 정부의 한마디가 또 바뀔 수 있는 모습들이겠죠. 근데 중소형 건설사가 갈 모멘텀이 뭐가 있어요? 현대건설은 원전하고 엮이니까 그렇고. 저희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제 약간 자금이 몰린다라는 쪽에서 이제 변화가 들어오면 누가 이번에 또 현대차 올라가는 것보다 1,000원짜리 자동차 부품이 3일째 상한가가 들어갑니다. 이런 1,000원짜리? 예 이런 쪽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모듈러 주택 이게 대통령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무슨 대통령께서 모듈러. 이번에 또 모듈러. 충북 어디 갔더니 빠르게 건축하기 위해서 모듈러 주택이 가장 대안이 아니냐 쪽으로 이쪽에 대한 사업적 지시를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모듈러 주택도 과거에 보던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고 정책적인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그거는 구체화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저기 반반 그건 알아들었는데 뒷부분을 못 알아듣는데. 저도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반반 그리고 치킨 양념하고 프라이 반반씩 반반 하고 무만이. 무만이 그 말씀이었어요? 반반 무만이?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네. 반반 무만이. 못 알아들으셨지? 네,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보통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화로 요즘 배달 안 시키잖아요. 무 많이 주세요. 쓰니까. 죄송합니다. 좀 올드했네요. 죄송합니다. 올드했어요. 예. 아니 이제 반도체 좀 여쭤볼게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그 SK하이닉스 HBM 제조용 TC 본드 공급 계획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주가는 보니까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좀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쪽 좀 여쭤볼게요. 네, 반도체는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얘기 잘 안 하시죠. 이제 사실 만큼 사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이건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영역을 넓혀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일단 대표적인 주자 한미반도체가 움직여야 이제 나머지도 좀 순환이 되는 그런 쪽으로 보는데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지난번에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좀 미묘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삼성 쪽으로 HBM 들어가는데 결렬됐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건 실체가 없어요. 그냥 루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머? 예, 네. 그런 거 가지고 만약 쭉 밀린다 그러면 많이 올랐다가 차익 매물을 받는 과정이다 보니까 진입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뚜껑을 열고 다음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SK로 들어가느냐 삼성으로 들어가냐 뭐 이런 쪽에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중간적인 입장 쪽에서의 뭐 저울질 줄다리기 이건 그냥 소모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본딩 쪽에서 한미반도체 말고 누구랑 얘기하게 되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격이나 또 물량 가지고도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눌리면 사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눌리면 사는 게 맞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확대시키게 되면 이 HBM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은 현재 HBM4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얘기 나올 거고 또 다음은 HBF 소장님과 함께 공부를 했었죠 즐겁게 HBF, 예. 플래시. 플래시 예.
그런 쪽에서 낸드도 쌓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본딩 장비에 대한 기대감들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하나 추가로 계속 또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HBM 장비 쪽들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IR 쪽이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 설비 투자를 좀 더 확대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또 전공정 장비 쪽들도 하나씩 둘씩 고개를 들겠죠. 근데 지금 아쉬운 게 미국에서는 램리서치라든가 지금 KLA 뭐 이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전공정 쪽들이 먼저 달리기 시작해요. 네, 맞아요. 고가적으로 막 이어지는데 우리가 전혀 반응을 못한다라는 쪽들은 다 그 차이입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반도체 강한 쪽 예, 대형주들만 보고 있는 거죠. 예. 이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부장도 코스닥 내에 상대적으로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게 코스닥 쪽에 물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야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물 들어오는 시점 대충 언제라고 보시는데요? 시점까지 찍으라고 하시면 제가 일단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면 되겠네요. 5천 코스피 5천 달성이 되기도 전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올까요? 아마 제가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코스피가 5천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돌만큼 돌았다라는 쪽에 돌았다. 예, 어떤 주도주들이 흐름들이 네. 많이 올랐다라는 네.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고 이제 다음 수익은 어딜까 어디 가서 낼까라고 하는 이제 자연스러운 자금 흐름들이 나오면서 정책적인 기조까지 나오게 되면 가장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근데 그래도 1000포인트는 찍겠죠. 네. 그래 봐야 뭐 한 5% 남짓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 있는 자리는 좀 적어도 찍고 그다음에 봐야 그리고 또 구정 전에는 해야 설 전에 구정 올드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설 전에는 뭔가를 보여줘야 예. 고향 갔더니 아유 그래도 이제 이게 좀 훈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조카들한테 10,000원 줄 거 5만 원이라도 줄 수 있고 그럴 것 그렇지. 같아서 네. 그 전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국내 증시에서 어떤 쪽 섹터 가져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까요? 반도체하고 네, 반도체는 이제 뭐 필수겠죠. 예, 예, 예. 그런 쪽인 것 같고 요즘 또 떠오르는 게 자동차죠. 자동차. 예, 자동차도 떠오르는데 그래요. 현대차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네. 좀 조정 받을 때 좀 분할 매수하는 거 괜찮습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예. 조정 받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조정이 안 나와요. 이게 그래 오늘도 좀 1%까지 떨어지나 싶었는데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오긴 하네요. 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아마 조정이 나오게 되면 사고 싶으신 대기 매수가 또 상당히 많을 상황들이다 보니까 네. 또 조정이 안 나온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아마 그렇게도 보셨습니까? 현대차는 이제 주축이 맞는데 저거를 이제 대안으로 산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때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할 때 삼성전자 우선주가 괴리가 막 좁히면서 또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차라리 우선주 보는 것도 괜찮겠다. 현대차 우선주. 네, 그렇게 매매 플레이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예. 생각들고 있고 결국에는 가장 여기서 현대차가 그러니까 PBR 한 배의 수준이 4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3만 원대 부분까지는 계속 갖다 붙일 수 있는데 네. 거기서 그 레벨업을 더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은 잠깐 예전에 10억 달러 인수했는데 400억 달러 뭐 이렇게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치를 가지고 또 이제 논의할 때 가장 직접적인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현대 글로비스거든요. 예, 가장 2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현대차가 보자 이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잘 팔아서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또 지주사 쪽 지배구조 개편이 완성된다. 이게 그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중심은 현대 모비스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맞춰가는 구조로 보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어서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다음 현대차의 레벨업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좌우지간 뭐 이렇게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이렇게 뭐 본인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하시거나 다른 데서 하시는 거 보면은 꼭 이렇게 종목에만 강한 게 아니고 거시도 보시고 뭐도 보시고 다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은 뭐 거시는 얘기 안 하고 종목만 파고들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시죠. 예. 저희 근데 끝날 때가 됐는데. 그렇구나. 가시면서 하시죠. 가시면서. 예. 네, 번외로. 네. 아유 그러네. 네, 아유.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뭐 코스닥도 빠르게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김민수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네. 우리 프로에 뭐 적당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야, 캐터필러는 저렇게 날아가는데 우리 대동은 왜 못 가? 뭐 이런 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여쭤보세요. 다음에 네. 여쭤봐야겠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